자, 단백질의 중요성은 단백질을 단백질답게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단백질의 구조 때문이죠.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단백질들은 그런 구조들을 단계적으로 형성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단백질 구조 형성의 4단계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항상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1, 2, 3, 4차까지가 구조가 이렇게 단계로 마치 무슨 계층적 생명의 계층적 무슨 구성 비슷하게, 일단 1차 구조라는 것은 그냥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떤 특별한 단백질의 1차 구조는 그냥 그대로 DNA 유전 정보만, DNA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결국 그대로 단백질의 이 DNA 유전 정보는 결국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 아미노산의 순서를 우리는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별 볼 거 없지 뭐 여기서. 그러니까 20개를 가지고 조합을 돌리는 것이지. 중복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다양한,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순열 조합의 경우의 수를 이 현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으나, 아직까지도 이 모든 가용 가능한 이 포텐셜을 다 써먹지 못한 거지.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2차 구조는 여기서 이 약간의 자기들끼리 살짝 이제 뒤틀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모양을 형성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2차 구조라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알파 나선 아니면 베타 병풍.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만 딱 알면 되니까. 그래서 둘 다 뭐냐? 중심어 수소결합.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DNA의 사슬을 서로 이렇게 상보결합으로 엮어서 하는데도 수소결합이 들어가. 그다음에 이런 단백질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2차 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그 2차 구조로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 2차 구조 없이 단백질의 그 3차 구조가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중요한 것이긴 하나, 기능을 제공해주는 2차 구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2차 구조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누구 간에? 이거 중요하죠. 폴리펩티드들 간의 골격. 이게 뭔 소리?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건 단백질은 줄줄이 사탕 단백질들, 아미노산들이잖아.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우리가 핵산의 경우처럼 핵산일 때 당인산 골격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당인산 골격이라니? 뭐지? DNA 사슬 하나를 쭉 그려봅시다. 축을 쭉 가지고 쭉 그렸을 때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얘네들이, 여기에 당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인산기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가잖아. 안쪽에는 누가 있어? 여기에 특별히 염기들이 있잖아. 염기를 염이라고 쓰냐? 촌스럽게 A 아니면 G 아니면 C 아니면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들을 왜 당인산 골격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할까? 이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이 뼈대는 어떠한 뉴클리오티드가 오든지 간에 이것들은 동일하죠. 동일. 그 특성이 있는 거지. 뉴클리오티드의 고유성은 어디서 와? 얘가 A냐, G냐, C냐, T냐라고 하는 요 염기에서 오는 것처럼, 이제 보강을 봐야지, 그러니까 보강을 보라고 했는데 왜 안 봐가지고서 이상한 표정으로 너 누구야 하는 표정을 나한테 보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 집에 가서 빨리 보세요. 이거 당인산 골격이라는 얘기처럼 폴리펩티드 골격이라는 얘기도 비슷한,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 감이 안 잡힐까? 아미노산들이 있을 때 공통적인 거 있었잖아요. 공통적인 거. 그리고 알파 카본과 여기 수소와 여기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얘네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들을 전부 쫙 나열시켜 놓으면 요 위 부분은 전부 다 어떤 아미노산들이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고유한 것들은 요 경우는 R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고유해지는 거죠. 요 R기. 그러니까 요 모든 아미노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부위들을 우리는 폴리펩티드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이적인 부분은 이제 R기, R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곁사슬이라고. 아미노산의 곁사슬 또는 R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표현을 하는데, 요기들 간의 수소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소결합도 이 R기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R그룹, 고유한. 그러니까 모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각각의 아미노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사이에서 서로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아리를 튼다든가 자기들끼리 골격들끼리 이렇게 짠짠짠 점선이 좀 수소결합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는 알파 나선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그렇지 않고 마치 병풍을 세워놓은 것처럼 삐딱빼딱하게 병풍 세워놓은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베타 병풍 구조라고, 베라플리리 시트라고 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얘기죠. 이 구조상 아미노산의 그 골격, 펩티드 골격들 간의 어떤 연결이 됐을 때 구조상 이거 아니면 저거 요 두 가지의 구조밖에는 미안해. 좀 더 창의적이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전부야 라고 했다는 거죠. 됐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골격, 펩티드 골격들끼리만의 수소 결합이 바로 2차 구조를, 그것이 알파가 됐든 또는 베타 병풍 구조가 됩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알파가 되고 어떤 경우는 베타 병풍 구조가 되는 것이야? 누가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지역에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은 도대체 왜 하는 건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그러는 거야 뭐 도대체? 왜 그럴까? 밥과 떡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왜?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자기들끼리 여기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모이게 되면 그냥 저절로 열역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마치 단백질이 접히는 것처럼 저절로 하는 것처럼 이런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연력학적으로 2차 구조가 형성이 되는 이유는 연력학적으로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런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2차 구조라는 것도 어째 자기네들이 무슨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칭을 하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알파 나선이 형성이 될 여지가 있고 저 부위에는 베타, 일종의 지역적인 구조라는 얘기죠.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펴놨을 때 있다면 이 모든 부위가 알파 또는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진 것이 절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나선을 이룰 수 있는 최적화된 아미노산들의 배열, 그럼 여기는 그냥 저절로 형성이 되고,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는 식으로 아주 지역적인 지역적인 그런 구조 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상에서 컴퓨터로 DNA 염기서열을 쭉 보면 컴퓨터가 이제 어떠한 아미노산들을 나올지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경우는 봐도 알지만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알아서 쫙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가만히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나선 구조를 형성할 확률이 무슨 90%, 여기서 여기까지 베타 병풍 구조를
형성할 확률이 무슨 99%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 예측이 정확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최소한 어떤 단백질이 우리가 어떤 단백질에 관한 유전자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최소한 2차 구조까지는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차 구조까지는 적어도 컴퓨터에 도와줘 하면 지가 알아서 딱 해주면 거의 맞아, 이건. 그 정도는. 자,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자, 그럼 2차 구조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3차 구조 아니에요, 3. 이들이 접혀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이합집산 접어가지고서, 지멋대로 접어가지고 이게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 1차 구조. 1차 구조. 2차 구조가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야, 너무 이 선을 넘네, 이 자식들이. 선 넘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차 구조가 왜 중요해? 이름으로써 여기에 무슨 활성, 부위가 생겨서 효소 또는 이게 갑자기 나는 항체다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단백질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 3차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단백질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옛날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기만 하면 그 자신의 논문이 사이언스나 또는 셀 표지에 자신의 논문이 딱 실려. 표지에. 이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밝혀졌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평생이 보장이 되는 거야. 그 과학자로서의 일생은. 그만큼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최고의, 왜냐하면 구조를 알아야 기능을 알거든. 구조를 알아야 또 기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거든. 약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이 구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요놈을 저해해서 우리가 요것을 특별하게 저해하는 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3차 구조라는 건 결국 2차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막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차 구조를 만드는데 새롭게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해서. 2차 구조까지는 곁사슬들은 좀 좀 나가죠. 우리끼리. 해서 공통적인 아미노 펩티드 골격들끼리만 수소결합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차 구조를 이룰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어 하고 자기들끼리 수소결합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비공유결합. 수소결합도 들어가지 물론. 비공유결합 여태까지 우리가 몇 개를 봤습니다. 수소, 이온, 또 반데르발스 그렇게 봤지. 소수성 상호작용도 물론 결합이라고 친다면 쳐줘. 그러나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는 같이 이제 따라다니니까 같이 붙이든가. 그것들이 비공유결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유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은 여기 끼지 마.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여기에. 3차 구조를 이룰 때, 아까 뭐였지? 공유결합이면서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이황화결합. 그렇지. 왜? 걔는 금방 변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냐 하면, 왜 공유결합이 여기 못 끼어 들어가느냐? 공유결합이 끼어 들어가면 걔는 너무 경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단백질 자체가 이런 비공유결합들에 의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유연하게 이것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공유결합이 여기 끼어 들어가 가지고서 쓸데없이 여기다가 분위기 싹 조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 수행하는데 바로 이 3차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3차 구조 자체는 물론 거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하나, 특히 대표적으로 일단
이 3차 구조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3차 구조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2차 구조들끼리 막 이렇게 뭉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잖아. 안정적인 구조니까. 그러다 보면 2차 구조들끼리 서로 뭉쳐서 여기서 이 부위와 저쪽 부위가 서로 이렇게 견우와 직녀처럼 만날 일이 없었던 부분이 7월 7일이 돼서 서로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비공유 결합이 결사슬들끼리 이뤄서 이제 3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특히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조금 저절로 항상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지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아직까 분위기 한번 띄워보자. 이거 1점이다. 어떤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항상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특히 있을까?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엉망이 돼요, 얘는. 자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지.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에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계획을 해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백질을 만들겠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고 만들어냈어. 아미노산을 쫙 만들어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접혀서 이 유전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이러한 형상을, 어떤 이런 특이한 형상을 만들 단백질을 이 계획을 했는데 얘가 너무 길어. 나오다 보면 여기서 자기들끼리 먼저 그냥 성급하게 밥이 다 익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서른 밥을 지들끼리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뽑아져 나오기 시작한 마치 단백질이라는 것은 리보솜이 국수 뽑아내듯이 쭉쭉쭉쭉 뽑아내는 건데 지금 아미노산들을.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끝났어. 여기 막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나와가지고서 먼저 나온 국수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큰 계획은 원대한 꿈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접어버리면 나중에 가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은 쓸모없는, 갖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단백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세포는 별로 해피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개입을 해서 잠깐 기다려. 여기서 함부로 여기까지 다 안 갔는데 니들끼리 왜 접고 난리야? 잠깐 기다려. 일단 정지를 시키는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하는 지도원들이, 주번 같은, 요즘도 주번 있어요, 학교에? 주번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 이름이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건 특이적으로 이것들을 단백질이 원활하게 접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단백질이 샤페론 또는 샤페론이라고.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너?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개입이 필요한, 큰 단백질일수록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뽑아주는 단백질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런 단백질을, 아주 우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뽑아져 나오니까, N 말단이 먼저 뽑아져 나오니까 얘네들끼리 접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쫙 샤페온들이 끼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접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카바를 치고 있다가 이게 다 끝나면 그제서야 얘네들이 자 이제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또는 그것도 잘 안 되면 무슨 지하철의 푸시맨들처럼 살짝 도와줘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셰퍼론들입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시간 없는데 지금. 4차 구조란 뭐냐? 히모글로빈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히모글로빈은
두 개의 알파 글로빈과 두 개의 베타 글로빈이, 그러니까 네 개가 딱 모여서 이걸 이게 사량차라고 하죠. 테트라머. 사량체, 한국말로. 영어로 테트라머라고. 요 네 개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것이 하나의 기능적인 산소 운반을 하는 기능체로서 작용을 하는. 이게 각각의 알파 두 개 각각의 따로따로 떼진 이런 동그리들이 하나의 3차 구조를 이미 다 형성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 그들이 서로 두 개 이상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 단백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하면 우리는 그것을 4차 구조. 다시 말해서 아무나 다, 모든 단백질이 다 4차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단백질만 필요에 의해서, 야, 우리는 모여서 일을 하자. 혼자 하지 말고. 이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4명이서 모여서 하는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마이오글로빈, 똑같이 산소 운반을 하는 헤모글로빈 비슷한 단백질인데, 이 마이오글로빈은 혼자서, 그러니까 3차 구조만을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솔로로 일하는 하는 식으로,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가 있는데 미오글로빈은 4차 구조가 없는 거지. 3차 구조까지만 있는 것이 그러한 다른 점입니다. 또 이 4차 구조에, 그다음에 콜라겐 같은 것도 사실은 3개의 가래떡 같은 3개의 큰 이 섬유 단백질이 모여서 하나의 콜라겐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4차 구조를 가지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 4차 구조를 가진 단백질은 사실 예상외로 꽤 많습니다. 우리 재판에서. 그랬을 때 3차 구조는 한번 망가지면 이거 아주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이 3차 구조를 아까 언급을 했듯이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이 비공유결합이거든요. 요 결사슬들. 이젠 더 이상 요 골격이 아니라, 아미노 그 펩티드 골격이 아니라 결사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좀 특이하게 그 비공유결합 플러스 나도 좀 끼워줘.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나는 괜찮잖아 하는 이 형화 결합이 요 3차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지금 현재 이 하나의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러한 모양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결합들이 지금 결사슬들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그렇지? 얘는 소수성 상호작용인데, 그러니까 반데르발스 결합 또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면적이 넓고 소수성이잖아, 서로. 이렇게. 얘네 둘은 누구? 이온 결합. 얘는 이황화 결합.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부 3차 구조를 이루는데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단백질의 어떤 아주 세심한 이 구조, 아주 미세한 구조, 정말 민감한 구조잖아요, 이거. 이 구조가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기능을 못하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건 얘네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면 그걸로 끝인 거지. 얘네들이 이 결합들이 파괴가 되면 결국 전체적인 단백질 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거지. 어떤 것들이,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denatu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틴 denaturation. 변성이라고 하는 denaturation이 DNA에서도 우리는 denatur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DNA의 경우에 denaturation은 뭐냐 하면, DNA가 이중사슬을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짠! 그래서 각자가 제 갈 길 가면 싱글,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것을 우리는 DNA의 denaturation이라고 얘기해요. 심플. 요것을 왜 제가 이거 떠올리냐면, 얘네들은, 에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 때 DNA 디내추럴 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긴 하나, 가장 간단하게 DNA 사슬을 이렇게 각자의 단일 가닥으로 변환시키는 시험관에서 시키는 방법은 끓여버려. 그래서
뭐 100도 또는 95도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지? 여기가 뭡니까 이거? 요 사다리. 수소결합이지. 요 수소결합을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약하니까 금방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단일가닥으로 가는 거지. 이게 DNA의 변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네. 다시 돌아가.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 돼. 미안하다고 사과문 한마디만 하면 돼. 25도 다시 돌리면 까짓 거 내가 사과 받아들여. 그럼 다시 자기들끼리 철썩 붙어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가역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결합은 사실 되게 특이적으로 상보 결합이잖아. 그것을 깼다가 붙이는 거는 수소결합은 원래 그렇잖아. 파괴시키기 쉽고 다시 이루기 쉽고 하는 게 수소결합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DNA 경우는 이런데 이것을 왜 부각시키냐? 단백질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백질은 아까 참여하는 이 화학 결합들을 좀 파괴시켜가지고서 자꾸 장난 삼아서 얘를 이렇게 딱 돼 있는 애를 하고 이렇게 한번 너덜나덜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디내추레이션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된 단백질 모습을 보고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 안 돼, 이게. 왜? 워낙 단백질 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주 처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잘 결정이 돼서 천재 이루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었는데 다시 이걸 돌리려고 하면은 잘 힘들다는 거지. 물론 세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샤페론 같은 것도 있긴 하나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매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세제라고 하는 건 화학결합 중에서 무엇을 주로 어떻게 파괴시켜서 단백질을 변성시킬까? 그러니까 단백질들을 비눗물에다가 담가버리면 단백질들이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망가져서 그런 거지. 그럼 세제에 어떤 성분이 어떤 결합을 저해시켜서 이게 단백질이 확 풀어질까? 세제. 응? 반데르발수. 그렇지. 바로 이 소수성, 세제라는 얘기는 소수성, 기름, 그런 것들을 녹이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제가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끼어들어가고, 야, 나랑 놀자. 니들끼리 하지 말고 나랑 놀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극한적인 pH니까 이걸 염산에 담근다든가, 알칼리에 담근다든가, 얘를. 그러면 무슨 결합이 그냥 파괴돼 버릴까요? 염이나 산이나 염은 결국 어떤 농도에, 누구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수소 농도에 의해서 결정. 그러면 수소 결합이 파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수소 결합. 고온. 모든 결합들이 고온에는 장사 없는 거지. 열을 가하면 각각의 모든 결합들이 전부 분자 운동이 워낙 빨라지니까 결합으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전부 파괴돼 버리는 거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다가 소금을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금을 여기다 집어넣어. 하여튼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을 넣으면 무엇이 없어질까 여기서? 얘네들이 방해를 받겠지. 왜냐하면 소금은 NaCl은 각각의 이온화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형성되는 걸 자기네들이 가서 나랑 놀자 해서 깨트려 버릴 테니까. 알코올은 어떨까요? 알코올 역시 수소결합을 또. 왜? OH가 알코올의 수성분은 OH잖아요. 여러분들 실험에서 아마 DNA 추출을 할 때, DNA 같은 걸 이제 추출을 할 때 갑자기 알코올을 딱 넣으면 허연 침전이 딱 돼가지고, 봐라, 이게 DNA다, 하고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바로 왜 DNA가 있는 어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고농도의 알코올 넣으면 흰 침전이 보이느냐. 수소 결합들이 파괴돼서 자기들끼리 구조가 엉망이 돼가지고서 잘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이 된다는 거는 녹지 못하고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게 파괴가 된다는 얘기. 환원제가 드디어 나왔네? 얘는 무엇을? 환원제? 무슨 뭐 SH가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 베카 메카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그거 치면 요거 그대로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게 변성구가 환원, 리내추레이션이 되돌리는 것이 DNA처럼 그게 쉽지 않다라고 이거 거의 불가능. 실험실에서 아주 간단한 단백질을 우여곡절 때 간신히 하는 사례가 아주 가뭄에 콩나스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항상 아침마다 확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계란 후라이 깨가지고서 딱 하면 계란이 맑은 액체 계란이 갑자기 허연 떡이 되어서 후라이팬에 돼버리죠. 그게 왜 그럴까? 고온에 단백질들이 전부 디네이처 변성이 돼서 허연 떡이 돼서 침전돼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 계란을 다시 미안한 마음에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은 그 계란 후라이가 다시 떡이 됐던 계란 후라이가 다시 맑은 원상태의 계란 액으로 되돌려 보신 분 있는 사람 없잖아 아직. 그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또 반전이 있어요. 이것을 한 친구들이 있어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호주의 어떤 연구실에서 이 계란을 진짜로 계란을 그렇게 떡이 된 계란 후라이를 다시 맑은 계란으로 되돌려가지고 아주 특별한 기술을 써가지고서 읽었는데 까먹었는데 해가지고 이거를 환원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 장애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돌릴 수 있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는 한번 그렇게 뭐가 됐다고 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못 한다는 얘기죠. 단백질이 변성돼서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돼. 누가 그랬어? 옛날 얘기하고 있네.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정답인 것이죠. 샤페론 아까 얘기한 걸로 족합니다. 샤페론. 다만 샤페론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텐데 히샥 단백질. 열충격? 그래서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원어 그대로 히샥 단백질 하는. 히샥 단백질이 뭐냐? 처음에 기능을 몰랐어요. 어디든지 있어. 세균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히샥 단백질들이 있는데 왜 이름이 히샥 단백질로 붙여졌을까? 그 각각의 이 생명체에다가 세균이든 뭐 동물, 식물이든 열을 가하면 정상 우리가 37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42도 뭐 하는 식으로 열을 가하면 갑자기 몸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이 돼. 이거 누구지? 못 보던 단백질인데 너 누구야? 하고 갑자기 튀어나와. 세균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같은 단백질이야 보니까. 식물에서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지 모르나 열만 가하면 열받아서 나오는 열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름을 히샥 단백질이라고 했어. 그럼 뭐겠어? 대충 기능을 전혀 몰라 뭐 하는 친구들인지 오랫동안. 다만 열받으면 튀어나오는 거는 확실해. 그럼 그냥 우리의 논리상 추론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기능은 뭘까? 아마도 세포가 고온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랬지. 보호가 필요하면 얘네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 가뭄 막 물 안 주고 그러면은 견디다 못해서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들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얘네들은 그런 경우에 뭔가를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겨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물론 맞는데 고온에서 얘네들이 이 열충격 단백질이 튀어나온 이유가 그 고온 상황에서
이 세포의 생존을 돕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돕느냐 알고 봤더니 샤페론들이더라고요. 샤페론들이 단백질 저품을 돕기도 하지만 차삭차삭 붙어서 단백질의 미세한 구조가 망가지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지하는, 여기 같이 붙어가지고서 그런 고온에서 단백질들이 막 구조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변성. 그거를 웬만하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한번 버텨보자라고 해서 생존을 높여주는 기능들이 전부 그런 시작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단백질 3차 구조가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몇 가지 단백질의 이제 구조가 변해가지고서 생기는 돌연변이 사례들을 보고 이 중요한 효소의 그 기능, 그 카이네틱스, 효소 활성 카이네틱스를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네. 그게 들어가야 이제 시험 문제를 재밌는 걸 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전에 살짝 언급할 일은 단백질의 구조가 3차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측은 고사하고 파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구조를. 전통적으로는 단백질의 그러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기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엑스레이 결정 분석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해서 DNA 사실 구조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했었지. 또 한 가지는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라고 이 자기 공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둘 다 각자 이 사용처가 조금 다르긴 하죠. 이 친구는 큰 단백질을 구조를 분석하는데 아주 좋아요. 다만 얘는 완전히 고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런 모습인지는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 원래 세포 안에서 정말로 이런 모습인지는 정말 조금 약간의 의심스러울 경우도 있긴 하나, NMR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유동적인 라이브한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아주 작은 단백질밖에는 요 구조를 파악을 못해. 어쨌든 요 두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구조들을 엄청나게 많이 밝혀낸 단백질. 아까 히모글로빈 단백질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알파 나선으로 4개가 막 모여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가지고 딱 구조 결정 밝혀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한계가 있는 거지. 모든 단백질들이 다 여기에 호응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구조가 안 밝혀진 단백질과 구조가 밝혀진 단백질의 이 비교를 하면 아마도 10,000대 1 정도 될까? 그만큼 이것도 역시 나의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구조가 안 밝혀진 단백질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게 이제 이 연구의 응용 및 순수 학문 발전에 완전히 걸림돌, 발목을 잡고 뭘 하려고 해도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도 구조를 알 길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죠. 제대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제 일전에 어떤 학생이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알파폴드라고 하는 구글에서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인공지능으로 AI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해서 어떤 단백질에 아미노산 서열만 집어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러니까 구조를 예측한다는 건 뭐예요? 2차 구조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야지 일단. 2차 구조가 왜 저절로 이루어질까?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접으면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일까? 그러니까 요 자유에너지, 그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가장 이제 작은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거 계산하다가 터져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한 10만 년 지나면 내가 완전히 계산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정확도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자꾸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정확도가 한 2년 전부터 요 AI 알파폴드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구조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이거의 정확도와 같은 수준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얘 안 믿어도 돼. 얘가 구조를 예측하지 못하는 단백질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일단 손 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저기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 알파폴드 들어가서 나의 단백질의 이 아미노산 서열을 쭉 하고 구조 뽑아줘 하면 금방, 구조 뽑아줘가 아니라 얘네들은 지들이 알아서 쫙 이 레퍼토리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사이트는 구조 뽑아줘 하면 자기들이 뽑아주는 사이트도 생겼고 해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그 SK 케미칼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개념의 코로나 백신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그 백신이 요 인공지능 요거 가지고서 구조 예측해 가지고서 최적화된 걸 만들어 가지고서 한 예로 그런 것처럼 이것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장면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단백질 구조 예측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요 생명과학 쪽의 10대 기술, 생명과학 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모든 이 과학 분야에서 통틀어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꼽혀들 정도로 유망한 그런 분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 덕택에 덕을 좀 받고 최근에 요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쓸데없이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 깔끔하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단백질 구조의 사례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나가 봅시다. 그럼 자,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